김 기사, 차 돌려. 당장 다시 논산으로 내려간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승차장. 저를 마중 나온 회사법인 차량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자마자 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김 기사가 화들짝 놀라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회장님 방금 도착하셨는데 다시 논산이라니요? 30분 뒤에 M&A 관련 대주주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시간이. 회의가 문제야? 이 계약 다 엎어져도 상관없어. 지금 사람이 죽는다고. 이 사람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란 말이야. 제 손에는 낡아 빠진 싸구려 레자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 시트 위를 굴러다니는 수면제 통, 반쯤 비어있는 소주 한 병, 그리고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진 꼬깃꼬깃한 공책 한 장.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손주 지우에게라고 적힌 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전 논산 터미널 화장실 입구에서 저와 부딪혔던 그 노인. 금요일 오후에 꽉 막힌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 회장이라는 체면도 버리고 급하게 우등버스로 갈아탈 때 마주쳤던 그 초라한 노인 말입니다. 노인은 제 명품 가방 속에 든 현금 2천만 원과 회사 기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유품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빗속을 뚫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서 밑에서 발견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차 안의 실내등 불빛 아래서 그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빡빡 깎은 머리에 교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두 소년. 한 명은 제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가 40년 동안이나 가슴을 치며 찾아 헤매던, 아니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매년 제사까지 지내주었던 바로 그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강봉환 아저씨? 아저씨가 살아계셨어? 운명의 장난처럼 뒤바뀐 가방 하나. 그것이 멈춰있던 40년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든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가득 채워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한울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2세 박형배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기업가네, 20조 매출 신화의 주역이네 하며 추켜 세우지만 사실 저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자란 운 좋은 아들일 뿐입니다. 저희 아버지 박장식 명예회장님은 평생을 구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직금 털어 시작한 작은 건설업을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우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분이셨죠. 그런 대쪽 같은 아버지에게는 평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뼈아픈 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 고아가 되어 굶어 죽어가던 아버지를 친동생처럼 거두어주고 학비까지 대주었던 고향 친구 강봉환이라는 분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형배야, 내 제사상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봉환이가 좋아하던 팥시루떡 하나만 올려다오. 그 친구가 나 살리겠다고 자기 집 쌀 뒤주에서 훔쳐온 그 떡 말이다. 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제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이라도 한 잔 드시는 날이면 낡은 앨범을 꺼내놓고 밤새도록 친구의 이름을 부르셨죠. 사실 아버지는 친구분을 찾는 것을 포기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20년 전쯤인가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갔다던 봉환 아저씨가 현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동창회를 통해 전해 들으셨거든요. 그날 아버지가 흘리시던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년 친구의 기일이라 생각되는 날마다 남몰래 소주잔을 기울이며 제사를 지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그날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김 이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겁니다. 회장님, 좀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논산시장통에서 폐지 줍는 노인분들 중에 돌아가신 강봉환 선생님이랑 인상착의가 아주 비슷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가 돕니다. 이름은 강태수라고 쓰신다는데 생김새가 너무 닮아서 혹시나 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헛된 희망을 품으실까봐 비밀로 하고 저 혼자 수행비서인 김 기사만 대동해서 내려갔죠. 혹시나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께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허탕이었습니다. 논산시장통을 반나절이나 뒤졌지만 그 노인은 이미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읍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은밀히 알아보니 강태수라는 분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최근에야 재등록된 독거노인이라더군요. 아버지 친구분과는 이력 자체가 달랐습니다. 역시 헛소문이었나.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올 리가 없지. 내가 너무 감상적이었어.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서울에서는 저녁 7시에 회사에 사활이 걸린 대규모 M&A 인수합병 관련 긴급 이사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이라 제가 없으면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춤을 춰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라디오에서는 금요일 오후 퇴근길 정체와 빗길 사고로 상행선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꽉 막혀버렸다는 교통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 도착 예정 시간은 밤 9시 30분. 이대로 가다간 회의는커녕 수천억짜리 계약 자체가 공중분해될 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김 기사, 차라리 내가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갈게. 버스 전용 차로로 가면 2시간이면 가잖아. 제 말에 운전대를 잡은 김 기사가 기겁을 하며 백미러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급하셔도 고속버스는 좌석도 좁고 많이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수행원도 없이 혼자 가시는 건 무리입니다. 혹시라도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누가 알아본다고 그래. 계약 깨지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자네는 차 끌고 천천히 올라오게. 서울 터미널에는 박 비서더러 차 대기시키라고 하고 곧바로 차를 돌려 터미널에서 내린 후 멍에 있는 김 기사를 뒤로 하고 터미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해 입고 있던 고급 정장 재킷은 벗어서 팔에 걸치고 넥타이도 풀어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소매도 걷어붙여 최대한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려 애썼죠.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회사 기밀 서류와 현금 2천만 원이 든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덜렁 들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젖은 옷에서 나는 비린내가 뒤섞여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평소 쾌적한 사무실과 전용차만 이용하던 저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울행 우등 5분 뒤 출발입니다. 안내 방송을 듣고 저는 급하게 승차권 발매기로 뛰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의 다급한 독촉 전화였습니다. 김 변호사. 나 지금 버스 타러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서류는 박 비서한테 확인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걱정 마. 최대한 시간 맞춰 가볼게. 전화를 받으며 코너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 화장실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던 한 노인과 쾅 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노인은 힘없이 젖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저 역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검은색 가죽 가방과 노인이 품에 안고 있던 검은색 레자인 조가죽 가방이 빗물 고인 타일 바닥에 나란히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가방은 크기와 색상이 그리고 비에 젖어 축축하고 지저분해진 것까지 빼다 박은 듯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어깨에 낀 채 급히 노인을 부축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황급히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푹 눌러 쓴 낡은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됐소. 내 잘못인데 뭐.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가방 중 하나를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터미널 출구 쪽으로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순간 멍하니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여보세요? 회장님? 듣고 계십니까? 휴대폰 너머에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바로 타. 버스 출발 시간이 임박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저는 바닥에 남은 가방 하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승차장으로 뛰었습니다. 가방 손잡이에 흙탕물이 묻어 미끈거렸지만 닦아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젖은 거 서울 가서 닦자라고 생각했죠. 버스에 올라탄 저는 젖은 가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머리 위 선반에 휙 던져 올렸습니다. 젖은 가방을 안고 타기엔 정장 바지가 젖을까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전날 밤샘 회의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버스 타기 직전에 챙겨 먹었던 종합 감기약 기운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등받이를 뒤로 젖힌 저는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에 눈을 뜰 때까지 저의 불행이자 행운인 그 가방은 제 머리 위 선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 서울 도착했습니다. 종점입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서울 강남의 터미널은 금요일 밤의 열기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시계를 확인하니 저녁 6시 40분. 회의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버스 전용차로 덕분에 늦지는 않았습니다. 휴, 살았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머리 위 선반에서 가방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검은색 가방. 손잡이를 잡는 순간 미끈거리는 흙탕물의 감촉이 다시금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불쾌했지만 지금은 가방을 닫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해서 비서에게 맡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박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고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는 바로 앞에 대기시켜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김 변호사는?
서류 준비 다 됐대? 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감이랑 계약서만 확인하면 바로 날인 가능합니다. 저는 박 비서의 안내를 받아 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자 긴장이 풀리며 다시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방 속에 든 중요한 서류들이 비에 젖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박 비서, 실내등 좀 켜봐. 네, 알겠습니다. 환하게 켜진 실내등 아래서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의 지퍼를 잡았습니다. 지익. 지퍼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가방 속 어둠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기대했던 누런 서류 봉투도 붉은색 인주가 묻은 도장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대신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 그리고 오래된 옷가지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뒤섞인 가난과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 손에 잡힌 건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낡은 아이 내복, 이른바 베넷 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간직했는지 천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소매 끝은 다 해져서 너덜거렸습니다. 그 옆에는 반쯤 남은 찌그러진 페트병 소주와 하얀 알약이 가득 든 플라스틱 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뀌었다. 아까 터미널에서 그 노인하고 부딪혔을 때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었습니다. 젠장, 박 비서, 차 세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가방이 바뀌었어. 아까 그 노인네랑 가방이 뒤바뀐 것 같아. 저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혹시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 그 낡은 가방을 뒤집어 시트 위에 엎었습니다.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낡은 칫솔, 다 쓴 치약, 구멍난 양말 2켤레. 그것은 누군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초라한 살림살이였습니다. 제 가방에는 현금 2천만 원과 회사 기밀 서류가 들어있는데 제 손에 남은 건 쓰레기 같은 짐꾸러미 뿐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노인네, 내 가방 들고 튀었겠구먼. 2천만 원 횡재했다고 좋아하고 있겠어.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 논산 터미널 CCTV 확보하라고 해. 저는 씩씩거리며 쏟아진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쑤셔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말 뭉치 사이에서 꼬깃꼬깃 접힌 공책 찢은 종이 한 장이 팔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비에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어 실내등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삐뚤빼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쓴 듯한 글씨체. 내 손주 지우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하래비가 미안하다. 못난 하래비 만나서 맛있는 고기 반찬 한번 못 해주고 아빠 약값도 이제 다 떨어졌고 하래비는 더 이상 폐지 주울 힘도 없구나. 이 하래비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먼저 간다. 우리 지우 경찰 아저씨 오면 보육원에 가서라도 밥 굶지 말고 씩씩하게 커라. 하래비는 먼저 가서 내 할미랑 큰아빠 만나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강아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유서였습니다. 다시 시선이 옆에 굴러다니는 플라스틱 통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약국에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통이었습니다. 한두 알이 아니라
수백 알은 좋게 되어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과 수면제, 그리고 유서. 이 사람,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아까 터미널에서 마주쳤던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던 피부, 초점을 잃은 휑한 눈동자. 제가 부축하려 했을 때 감전된 듯 손을 뿌리치던 그 필사적인 몸짓. 그건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비명 없는 절규였던 겁니다. 그 노인은 제 가방에 든 돈 2천만 원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돈이 든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어딘가에 버려둔 채 죽음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할까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유서 밑에 깔려있던 또 다른 물건, 낡은 앨범 한 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닐 커버가 다 찢어진 손바닥만한 미니 앨범. 무엇에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그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떠났다는 할머니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건 흑백 사진 속 빡빡 깎은 머리에 교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두 소년. 배경은 1970년대 시골 학교 교정으로 보였습니다. 한 명은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너무나 익숙한 얼굴. 제 아버지 박장식 명예회장님의 고등학교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고 매일 닦으시던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뒷면에는 흐릿해진 만년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봄, 내 친구 장식이와 함께 봉안. 봉안? 강봉안?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부르시던 그 이름. 봉안아, 보고 싶다. 살아만 있어라. 하며 눈물 짓던 그 이름.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바로 그 은인. 김 기사, 차 돌려. 당장 논산으로 가야 해. 저는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뒤집어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박 비서와 운전기사가 혼비백산하여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회의는요? 지금 들어가셔야. 회의가 문제야? 아버지가 찾던 그분이야. 강봉환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죽으려 한다고. 빨리 밟아. 제 가방을 가져간 그 노인이 바로 아버지가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인은 지금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에서 부딪혀 짜증을 냈던 그 냄새나는 노인이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던 분이라니. 심지어 저는 그분을 도둑놈이라고 의심까지 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분이 잘못되신다면 제가 그분을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 가방을 잃어버려 당황하셨을 그분이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서두르신다면 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주소가 있어야 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쏟아진 물건들을 헤집었습니다. 낡은 내복 사이, 구멍난 양말 틈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발 단서가 있기를. 제발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 있기를. 찾았다. 내복 사이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하얀 약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예약국 조제 강현수 충남 논산시 취암동.
산 1번지, 산 1번지, 달동네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빗줄기는 굵어지고 있고 어르신은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 명품 가방은 흙탕물에 뒹굴고 있을 테고 어르신은 마지막 유품조차 잃어버린 채 쓸쓸히 눈을 감으려 하실 겁니다. 최고 속도로 밟아. 딱지 때도 좋고 사고 나도 좋으니까 무조건 빨리만 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박하고 처절한 드라이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오직 비 내리는 논산의 어두운 달동네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 밟아. 무조건 밟아. 1차로로만 달려. 김 기사가 비상등을 켜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시속 160km를 넘어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시속 300km로 논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논산까지는 1시간 반. 그 안에 어르신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신다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건설사 회장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분을 살려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논산경찰서장이신가요? 저 한울건설 박형배입니다. 네,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서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살 기도자가 있다. 위치는 취암동산 1번지. 이름은 강봉환 혹은 강태수. 서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이렌은 끄고 가주세요. 놀라서 뛰어내리시기라도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최대한 빨리 가서 신병 확보부터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논산 현장 소장인 김이사에게 걸었습니다. 김이사, 자네 지금 어디야? 당장 직원들 다 깨워서 취암동 달동네로 집합해. 산 1번지야. 가서 강태수라는 노인 찾아서 무조건 막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사람만 살려. 차 안은 순식간에 야전 사령부로 변했습니다. 박 비서는 119 상황실과 통화하며 구급차 대기를 요청했고 저는 현장에서 들려올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와이퍼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쾅쾅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경찰서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산 1번지가 번지수가 너무 넓습니다. 그 일대 달동네 전체가 산 1번지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약 봉투에 주소가 적혀 있는데 그게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라 빈집이 반이 넘습니다. 게다가 비 때문에 골목이 물바다가 돼서 순찰차 진입도 안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도보로 수색 중인데 워낙 미로 같은 곳이라 수화기 너머로 빗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젠장, 저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최첨단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회장이 정작 은인이 사는 낡은 집 하나를 못 찾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니. 이 무슨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그때 김 이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현장 도착했습니다. 저희 직원 30명 풀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찾았나? 노인은? 노인은 확보했어? 그게 아직입니다. 동네 분들이 주무시는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강태수라는 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봅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직원들도 그 넓은 달동네 미로 속에서 헤매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어르신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무언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박비서, 가방 다시 줘봐. 뭐든 좋아. 다른 거 없어? 영수증이라도 좋으니까 찾아봐. 저는 다시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쏟아진 물건들을 쥐잡듯이 뒤졌습니다. 낡은 내복, 소주병, 수면제, 그리고 앨범. 앨범? 저는 다시 그 낡은 미니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찍은 사진 말고 다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찍은 듯한 사진 한 장. 배경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닥지닥지 붙은 달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어린 손주 지우가 찌그러진 유모차 앞에서 V를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 유모차?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모차 손잡이에 빨간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고 그 뒤로 보이는 담벼락에 특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로 그려진 날개 달린 천사 그림. 아마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려준 벽화 같았습니다. 김이사, 잘 들어. 벽화야. 파란색 천사 날개 그림이 그려진 담벼락을 찾아. 네, 천사 날개요? 그래, 사진 속에 있어. 그 집 앞에 빨간 테이프 감은 유모차가 있을 거야. 빨리 찾아. 알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단서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차는 꽉 막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비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차들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제발. 저는 창문을 내리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붉은 브레이크 등 행렬.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기사, 갓길로 가. 네. 회장님, 갓길은 위험합니다. 단속도. 내 회사 문 닫아도 좋으니까 갓길로 뚫어. 사이렌 없나? 경적이라도 계속 울리면서 가. 김 기사는 결심한 듯 핸들을 꺾어 갓길로 진입했습니다. 빵, 빵빵. 경적을 울리며 빗길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40년 전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형배야, 그날 밤도 비가 왔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집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져갔을 때 봉환이가 빗속을 뚫고 달려왔어. 자기 등록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더라. 장씨가 살아야 한다. 살아서 꼭 성공해라. 그때 아버지를 살렸던 친구가 지금 빗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그 생명,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회장님, 김이사입니다. 찾았습니다. 파란 날개 벽화 찾았답니다. 드디어 스피커폰 너머로 김이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사람은? 노인은? 그게 집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뭐? 방 안에 거동을 못하는 환자랑 어린애 하나만 있고 노인분은 안 계세요. 애 말로는 할아버지가 아까 나가셨답니다. 산으로 가셨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찾았는데 사람이 없다니.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산 어디로? 뒷산에 큰 나무가 있답니다. 벼락 맞은 나무라고. 그쪽으로 경찰 보냈어? 네. 지금 직원들이랑 경찰들이 그쪽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 속도가 안 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10분만 버텨주세요. 아니 5분만. 차는 어느새 논산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 시내 들어가지 말고 바로 외곽도로 타.
내비 무시하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와봤던 논산의 지리를 더듬었습니다. 달동네로 가는 지름길이 기억났습니다. 마침내 차가 달동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입구에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경광등 불빛이 요란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너무 좁아 차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회장님, 우산 쓰셔야 합니다. 박 비서가 뒤따라 내렸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흙 탕물이 튀어 명품 구두가 엉망이 되고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 중턱,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 낡은 앨범과 유서가 구겨질세라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안 아저씨, 안 돼요. 저는 어둠 속을 향해 40년 전 아버지가 불렀을 그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제발 제 목소리가 그분에게 닿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허. 회장님, 이쪽입니다. 미리 도착해 있던 현장 직원 하나가 헐떡이는 저를 부축하며 앞장섰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바닥은 깨진 보도블록과 진흙탕이 뒤섞여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담벼락마다 금이 가 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기입니다. 파란 날개 벽화. 직원이 손전등으로 비춘 곳에 칠이 다 벗겨진 파란색 천사 날개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진 속에서 봤던 찌그러진 유모차가 비를 맞으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감긴 빨간색 절연 테이프가 빗물에 번들거렸습니다. 어르신이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 쓰시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겠죠. 봉안 아저씨. 저는 대문도 없는 낡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짝은 아기가 맞지 않아 덜컹거렸고 창문은 비닐로 대충 막아놓아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훅 끼쳐오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지린내, 그리고 묘하게 비릿한 약품 냄새가 뒤섞인 가난과 병마의 냄새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단칸방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는지 여기저기 놓인 양동이 위로 톡, 톡, 톡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방 한 구석 얇은 이불 하나에 몸을 덮고 누워있는 앙상한 남자. 처음에는 시체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눈은 휑하니 들어갔으며 목에는 호흡을 돕는 튜브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들이닥친 소란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동자만이 공포에 질려 저를 쫓고 있었죠. 그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신음 같은 쇳소리뿐이었습니다. 몸이 굳어가는 병, 루게릭병. 약 봉투에 적혀있던 이름 강현수. 바로 강봉한 어르신의 아드님이었습니다. 한때 건장했을 그는 이제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곰팡이 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 다리가 부러져 책으로 받쳐놓은 작은 밥상 앞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조그만 사내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이 비에 젖은 채 들이닥치자 겁에 질린 듯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생라면이었습니다. 가스도 끊겼는지 끓이지도 못한 딱딱한 라면 면발을 오독오독 씹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바닥에는 라면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아이의 입가에는 라면 스프 가루가 빨갛게 묻어 있었습니다. 너 지훈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커다란 눈망울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맑아서 오히려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제 질문에 아이가 라면을 씹던 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방문 밖 어둠이 짙게 깔린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안 온대요. 뭐? 할아버지가 아까 들어오셔서 저한테 라면 2개 주시면서 그랬어요.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꼼짝 말고 아빠 옆에 있으라고. 할아버지는 이제 엄마랑 큰아빠 만나러 간다고. 아이의 덤덤한 말투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는 그저 먼 곳으로 떠나는 여행 정도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유서에 적혀 있던 말. 짐이 되기 싫어 먼저 간다. 그때 김 이사가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거 회장님 가방 아닙니까? 김 이사의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니 방문 옆 구석진 자리에 낯익은 검은색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에 젖고 흙탕물이 튀었지만 분명 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류 봉투, 인감 도장, 그리고 현금 2천만 원이 든 돈 봉투.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10원짜리 하나 건드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르신은 제 가방을 열어보셨던 겁니다. 그 안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그 돈이면 당장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었을 텐데, 밀린 월세를 내고 아들 약값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분은 그 돈에 손을 대는 대신 가방을 고이 닫아두고 빈손으로 뒷산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내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남의 돈에 손 떼는 도둑놈은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분의 꼿꼿한 자존심이 가방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대쪽 같던 성품 그대로였습니다. 아, 안 돼. 저는 가방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던 그분을 저는 터미널에서 냄새난다고 피하고 가방을 훔쳐갔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김 이사, 빨리 뒷산으로 가. 직원들 다 올려보내. 네, 지금 수색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 금방 모시고 올게.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빗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길이라 부르기도 힘들 만큼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젖은 흙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가 맺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늦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하느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멀리 산 중턱에서 경찰들의 손전등 불빛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 발견했다. 나무 위에 있다. 빨리 119 불러.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저는 네 발로 기어가듯 비탈길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제발 살아만 계셔주세요.
제가 갑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비바람 소리 사이로 벼락 맞은 고목나무 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발을 때려는 순간 경찰들이 달려들어 다리를 붙잡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안 됩니다. 저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논산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라, 이거 놓으란 말이다. 제발 나 좀 가게 내버려둬. 빗물에 젖은 산 중턱, 벼락 맞은 고목나무 아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고 뛰어내리려던 어르신을 경찰 2명이 간신히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고 어르신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 내가 살아서 뭐해. 내 새끼들한테 집만 되는데 살아서 뭐하냐고. 제발 이 늙은이 좀 죽게 놔두란 말이다. 그 처절한 몸부림에 경찰들마저 힘에 부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운 진흙바닥이라 자칫하면 모두가 위험한 상황.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들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어르신. 저 아까 터미널에서 부딪힌 놈입니다. 가방 주인이요. 제 외침에 어르신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 흐릿하던 눈동자에 공포와 수치심이 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없어진 가방을 찾으러 온 빚쟁이나 악귀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조차 방해하러 온 지독한 현실의 연장선으로 보였겠죠. 가방은 방구석에 두었소. 돈은 10원 한 장 건드리지 않았소. 내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남의 돈에 손 떼는 도둑놈은 아니오. 그러니 제발 나 좀 가게 내버려 두시오. 경찰까지 불러서 망신 줄 필요는 없잖소. 어르신은 울먹이며 저를 밀쳐내려 하셨습니다. 앙상한 팔에서 느껴지는 필사적인 힘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흑투성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흙탕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저는 품 안에서 비닐에 쌓인 젖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박 비서가 비추는 손전등 불빛 아래로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어르신 거 맞죠? 이 사진 속에 있는 친구분. 박장식? 장식이 아저씨 기억나시잖아요. 제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이름. 박장식이라는 세 글자에 발버둥 치던 어르신의 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도 요란하던 무전기 소리도 순간 멈춘 듯한 정적. 흔들리는 동공이 저를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장식이 이름을 어떻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가 장식이 아들입니다. 박장식 큰아들 형배예요.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친구, 봉안 아저씨 맞으시잖아요. 어르신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빗물에 젖어 흐릿해진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과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지만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친구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장식이, 아들, 형배, 네, 접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릴 때 굶어 죽게 생긴 아버지를 살려주신 친구가 봉안 아저씨라고, 평생의 은인이라고요. 저 오늘 아저씨 찾으러 왔다가 아저씨 못 찾아서 그냥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저씨 꼭 좀 찾아오라고 시키셔서
저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죽었다고, 말레이시아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매년 제사까지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죽으려고 하세요? 왜? 살아있어? 장식이가 내 제사를 지내줬다고? 어르신의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휘청거리셨습니다. 경찰들이 급히 부축해 나무 밑둥치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내가 죽으러 가는 길에 하필 장식이 아들을 만나다니. 굵은 눈물방울이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았던, 이름마저 바꾸고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로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서름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업 망해먹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야반도주하느라 이름도 바꾸고 죽은 사람처럼 살았네. 내 꼴이 너무 비참해서 차마 장식이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그 잘난 놈 친구가 거지꼴이 됐는데 어떻게 아는 체를 하겠나? 어르신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한 친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40년을 숨어 사셨던 겁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지독한 배려 때문에 두 분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생이별을 해야 했던 겁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내려오세요. 네, 제발 내려오세요. 저희 아저씨 보고 싶어서 매일 오세요. 이제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저는 엉금엉금 기어가 어르신의 젖은 발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흙탕에 명품 정장이 뒹굴고 체면이고 뭐고 다 사라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은 20조 기업의 회장인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아버지의 친구였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우리는 김 기사와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맞잡은 두 손 사이로 뜨거운 핏줄이 연결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 곰팡이 핀 단칸방. 아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켜졌다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여전히 생라면 봉지를 쥐고 잠들어 있는 손주 지우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는 아들 현수 씨였습니다. 아버지, 현수 씨의 신음소리에 어르신이 화들짝 놀라 달려가셨습니다. 현수야, 애비 왔다. 애비 안 죽고 왔다. 어르신은 굳어버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열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가 너 혼자 두고 먼저 가려고 했다. 용서해다오. 현수 씨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못해도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이사와 직원들도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갑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알려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형배예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요. 형배냐? 회의는 잘 끝났어?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저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지금 논산이에요.
아버지 친구분, 봉안 아저씨, 제가 찾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뭐라고? 누굴 찾았다고? 강봉안 아저씨요. 살아계세요, 아버지. 지금 제 옆에 계세요. 거짓말 마라. 죽었다고 했는데, 제사까지 지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하지만 믿고 싶어 하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직접 통화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어르신의 귀에 대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입술을 파르르 떠시더니 겨우겨우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장씨가 나다. 봉안이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충격에 쓰러지시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살아있었냐? 살아있었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노인의 통화. 그저 이름만 부르며 우는 그 통화를 지켜보며 저는 김이사를 불렀습니다. 김이사, 서울 아산병원에 헬기 띄울 수 있는지 알아봐. 비 때문에 안 되면 제일 좋은 구급차 불러. 현수 씨랑 지우, 그리고 봉안 어르신 모시고 서울로 간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내 나가서 따뜻한 죽이랑 고기 좀 사와. 옷도 좀 사오고 있는 대로 다 사와. 이 밤이 지나면 이 비참한 달동네의 풍경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40년 만에 다시 만날 두 노인의 재회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가슴을 졸이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잠옷 바람으로라도 당장 이곳으로 달려오실 겁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논산까지 7순이 넘은 노구가 감당하기엔 무리인 거리였지만 아버지는 기어코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평소 점잖으시던 아버지가 차 문을 열고 내리시는 모습은 흡사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찾는 부모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잠옷 위에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치신 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습니다. 봉안아, 강봉안, 어디 있냐? 대문도 없는 낡은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목이 터져라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행비서가 우산을 받쳐들고 따라왔지만 아버지는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지우에게 밥을 먹이고 있던 저와 봉안 아저씨가 놀라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장씨가. 봉안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두 노인의 시선이 빗줄기 사이로 마주쳤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야 다시 만난 두 친구. 이 미련한 놈아, 이 곰퉁이 같은 놈아, 살아있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왜 이러고 살아? 왜 죽으려고 그래? 아버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탕물 튀기는 마루로 뛰어올라 앙상하게 마른 친구의 멱살을 잡았다가 이내 와락 껴안았습니다. 장씨가, 내가 면목이 없다. 다 망해서 거짓골이 되어서 내 앞에 어떻게 나타나냐. 봉안 아저씨도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며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등짝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며 통곡했습니다. 그건 반가움의 눈물이자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절규였습니다. 면목은 무슨 얼어 죽을 면목이야. 내가 누구 덕에 사람 됐는데,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 재산 다 털어서라도 너 찾으려고 했다.
이 나쁜 놈아.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낸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두 노인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달동네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지켜보던 저도, 김 기사도,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지우조차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울먹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우시던 아버지는 겨우 진정하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누워있는 현수를 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꼬맹이 현수냐? 그래, 내 아들이다. 루게릭병이라더라. 며느리는 도망가고 나 혼자 어찌해 보려다 이 지경이 됐다. 봉안 아저씨의 힘없는 대답에 아버지는 가슴을 치셨습니다. 아버지는 굳어버린 현수의 손을 잡고 차갑게 식은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현수야, 아저씨 기억나니? 너 어릴 때 아저씨가 목마 태워줬었는데. 아이고, 이 아까운 놈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현수는 말은 못했지만 눈동자를 굴려 아버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무 늦게 왔다. 진작 왔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내가 죄인이다. 아버지는 현수의 손을 꼭 잡고 다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걱정 마라. 내 아버지도, 너도, 그리고 저 손주 녀석도 이제 내가 다 책임진다. 내 목숨 걸고 너희들 지켜줄게. 아버지는 뒤에 서 있던 저를 보며 호통치셨습니다. 형배야, 앰뷸런스 왜 아직도 안 와? 헬기 띄우라고 했잖아. 비 때문에 헬기는 안 된답니다. 대신 제일 좋은 특수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오면 바로 서울로 싸. 서울 아산병원 특실 비워놨지? 주치에 대기시키고. 네, 아버지. 이미 다 조치했습니다. 그날 새벽 달동네의 작은 판자촌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앰뷸런스와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와 웅성거렸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의 손을 꼭 잡은 채 차에 오르셨습니다. 마치 다시는 이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두 분은 뒷좌석에서도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봉안 아저씨는 자꾸만 창밖을 보며 머뭇거리셨습니다. 장씨가, 나 병원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약이나 좀 지어주면. 시끄러워. 잔말 말고 따라와. 너 영양실조야. 뼈밖에 안 남은 거 안 보여? 그리고 현수도 치료받아야지. 저대로 둘 거야? 아니,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돈 걱정은 개나 줘라. 내가 너한테 빚진 게 얼만 줄 아냐? 40년 전 쌀가마니랑 등록금, 그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강남 빌딩 한 채 값이야. 이자까지 치면 넌 나한테 평생 받아먹어도 다 못 받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많이 먹어.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말에 봉안 아저씨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40년 전 쫄딱 망한 친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 재산을 내어주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돌고 돌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울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현수를 이송했습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는 봉안 아저씨를 데리고 병원 식당으로 가셨습니다. 먹어. 죽부터 먹어. 속 놀란다. 아버지는 직접 전복죽을 떠서 친구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질도 힘겨워 하시는 아저씨를 보며 아버지의 눈가는 다시 붉어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봉안아. 이제 굶지 마. 나랑 같이 살면서 매일 고기 먹자.
우리 옛날에 돈 없어서 순대국 국물만 리필해 먹던 거 기억나냐? 이제는 내가 다 사줄게. 그래, 그래. 고맙다, 장씨가. 두 분이 식사하시는 동안 저는 병원 로비에서 김 변호사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올라가 두 분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봉안 아저씨를 이제 작은 아버지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차 안에서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또 하나의 아버지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제가 내민 서류는 아파트 등기 권리증과 통장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이건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병원 근처 아파트입니다. 퇴원하시면 현수랑 지우 데리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평생 쓰셔도 남을 생활비 통장이고요. 지우 학비, 유학비까지 다 신탁으로 묶어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봉안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시며 기겁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 병원비 신세 진 것만도 과부네. 집이랑 돈은 절대 못 받는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저씨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안 받으면 너랑 나랑 이제 진짜 끝이야. 내가 자존심 세우는 동안 우리 지우랑 현수는 어떡하라고. 나 죽고 나면 누가 챙겨. 나 마음 편하게 눈 감게 해주는 셈치고 받아주라. 응.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에 결국 봉안 아저씨는 고개를 떨구고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장씨가, 내가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냐? 갚긴 뭘 갚아? 그냥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갚는 거야. 그리고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작은 아버지, 터미널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것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제 가방에 든 돈 2천만 원보다 작은 아버지의 그 낡은 가방 속에 든 사진 한 장이 저에겐 수천억 배 더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설사 회장인 제가 낡은 환자복을 입은 노인에게 90도로 절을 하는 모습, 그건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봉안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형배야, 고맙다. 내가 내 아비 닮아서 참 잘 컸구나. 고맙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폭우는 온데간데였고 맑게 갠 하늘이 두 분의 재회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재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상태가 너무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진행된 상태였고 좋은 환경에서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현수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내가 좋아하던 가을 하늘이야. 봉안 아저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아들 현수의 손을 주무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현수의 얼굴색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영양 공급과 통증 관리를 해준 덕분에 뼈만 남았던 얼굴에 살이 조금 오르고 욕창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그 공포와 절망에 가득 찼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는 편안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안 아파요. 입에 낀 호흡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현수는 눈을 깜빡이며 의사를 전달하는 특수 장비를 통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다행이다. 우리 아들 안 아파서 다행이야. 봉안 아저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예고 없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병원에서 비상호출이 왔습니다. 현수 환자분 바이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종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봉안 아저씨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주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현수야, 애비 왔다. 봉안 아저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현수의 미소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형님, 아저씨, 고마워요. 눈동자 마우스로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화면에 글자를 띄웠습니다. 지우, 우리 지우, 잘 부탁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수는 아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바뀌고 삑 하는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현수야. 봉안 아저씨는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예전 달동네에서의 절망적인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따뜻한 곳에서 덜 아프게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보냈다는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현수의 장례식은 제 회사장에 버금갈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상주 완장을 차고 친구 옆에서 3일 내내 빈소를 지키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막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아버지는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현수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수많은 화환과 조문객들 속에서 현수는 결코 쓸쓸하지 않게 떠났습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된 아들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길, 봉안 아저씨는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따뜻하냐? 이제 춥지 않지? 거기 가선 아프지 말고. 내 엄마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못난 애비는 잊어버리고.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봉안 아저씨가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며칠 사이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장씨가 형배야. 내 염치 불구하고 부탁 하나만 하자. 아저씨의 시선 끝에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놀고 있는 7살 지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울해할까봐 일부러 더 씩씩하게 웃는 아이. 영정사진 속 아빠를 보고도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나도 이제 기력이 다한 것 같다. 내가 가면 우리 지우 천의 고아가 될 텐데. 그게 제일 맘에 걸려 눈을 못 감겠다. 너희들이 우리 지우 좀 챙겨줄 수 있겠냐? 고아원에는 안 보내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냐? 아저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손주의 앞날을 더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저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미 장례식장에서 상의가 끝난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제가 봉안 아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랑 제 집사람이 이미 의논했습니다. 지우, 저희가 입양하겠습니다. 뭐라고? 입양? 봉안 아저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형배야, 진심이냐? 네, 아버지. 진심입니다. 저희 애들도 다 커서 유학 가고 집이 적적했는데 지우가 오면 집안에 활기가 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창밖의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가 제 어릴 때랑 너무 닮았어요.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제가 친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잘 키우겠습니다. 제 호적에 올리고 제 성을 따르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작은 아버님. 저도 지우 너무 예뻐요. 지우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냄새가 엄마 냄새 같다고요. 제가 친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품어줄게요. 지우 저희한테 주세요. 아내의 말에 봉안 아저씨는 털썩 소파에서 내려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셨습니다. 형배야, 며느라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죽은 현수도 저승에서 절을 할 게야. 내 평생 이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저는 황급히 아저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역시 내 아들이다. 봉하나 들었지? 이제 지우는 내 손자다. 넌 이제 걱정 푹 놓고 나랑 놀러나 다니면 돼. 알았어? 그날 저녁 우리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볼래? 지우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서 많이 슬프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지우야, 아저씨랑 아줌마가 지우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데 지우 생각은 어때?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랑 다 같이 사는 거야. 지우의 눈이 동그라져졌습니다. 진짜요? 할아버지랑 안 헤어져도 돼요? 그럼 평생 같이 사는 거야.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아내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아내는 지우를 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야. 그렇게 지우는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김 변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나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지만 한울건설 회장의 입양이라는 타이틀 덕분인지 법원 심사도 빠르게 통과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 박지우라는 이름이 올라가던 날 아버지는 동네 잔치를 여셨습니다. 보시오. 내 늦둥이 손주요. 얼마나 잘생겼소.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지우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봉안 아저씨도 이제는 편안한 얼굴로 뒷짐을 지고 허허 웃으셨습니다. 장식이 손자가 아니라 내 손자야, 이 사람아. 눈매가 딱 날 닮았잖아. 무슨 소리. 코는 날 닮았는데. 두 할아버지의 유치한 다툼을 보며 저와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가방 사건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가을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그 국화꽃 사이로 훌쩍 자란 소년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올해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우리 막내 아들 지우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가 땀범벅이 된 채로 현관을 들어서며 소리칩니다. 그러면 거실 소파에 앉아 바둑을 두던 두 분의 할아버지가 동시에 벌떡 일어나십니다. 오, 우리 강아지 왔냐? 몇 골이나 넣었어? 아이고, 내 새끼, 다치지는 않았고?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 제 아버지 박장식 명예회장님과 이제는 제 양아버지나 다름없는 강봉환 어르신입니다. 두 분은 마치 쌍둥이처럼 늘 붙어 다니십니다. 아침에는 같이 뒷산 약수터에 오르시고 낮에는 경로당에서 내기 장기를 두시고
저녁에는 지우의 귀가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두 분의 일과입니다. 지우야, 이리 와서 수박 좀 먹어라. 내 친할아버지가 썰어 놓으셨다. 아버지가 포크로 수박을 찍어 지우 입에 넣어주시면 봉안 아저씨는 수건으로 지우의 땀을 닦아주십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우리 손주 나중에 국가대표 되겠네. 처음 합가를 했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봉안 아저씨가 재벌가 회장집 생활을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혹여 기죽어 지내지는 않으실까 해서요.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야, 강봉안. 너 옛날에 수학 천재였잖아. 지우 수학 숙제 좀 봐줘라. 나는 머리가 굳어서 하나도 모르겠다.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친구에게 역할을 부여하시고, 어이쿠, 내 허리야. 봉안아, 내가 안마 좀 해다오. 내 약손이 최고다. 라며 친구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봉안 아저씨는 금세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훈수를 두실 정도니까요. 형배야, 회사 일도 좋지만 건강 챙겨라. 너 얼굴이 반쪽이다. 현수, 그 녀석도 일만 하다가 그렇게 갔잖니. 넌 그러면 안 된다. 현수,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면 아저씨의 눈가는 여전히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큰 듯합니다. 우리는 매년 현수의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납골당을 찾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지우예요. 이제는 제법 의젓해진 지우가 아빠의 사진 앞에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놓습니다. 저 이번 기말고사 올백 맞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준 축구화 신고 골도 넣었고요. 할아버지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아빠도 거기서 잘 지내시죠? 현수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40대 초반의 젊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마음속으로 말을 건넵니다. 현수야, 아니 현수 동생. 자네 아들 지우, 내가 약속한 대로 잘 키우고 있네. 내 친아들보다 더 듬직하게 자라고 있어. 자네 아버지도 내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말고 푹 쉬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불쑥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봉안아, 우리 다음 달에 여행이나 갈까? 여행? 이 늙은이들이 무슨 여행이야. 주책 맞게 말레이시아 한번 가자. 우리 옛날 추억도 있고 거기 가서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형배야, 비행기 표 알아봐라. 아버지의 말씀에 봉안 아저씨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아저씨에게는 젊은 날의 꿈과 좌절,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이 서린 곳이자 아버지가 친구가 죽은 줄 알고 오해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 한번 가보세. 내 죽기 전에 거기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어. 가서 내 마누라한테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두 분은 노년의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우도 방학을 맞아 함께 가기로 했고요. 아마 이번 여행은 40년 전 두 분의 엇갈렸던 운명을 다시 매듭짓는 치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그 낡은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아버지의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옆에 꼬깃꼬깃 접힌 현수의 유서. 저는 그 유서를 버리지 않고 코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질 때마다 그 유서를 보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돈 2천만 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존엄이다. 그날 밤 가방을 열어보고도 돈에 손대지 않았던 봉안 아저씨의 그 마음이 저를 더 나은 기업가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터미널에서 가방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짜증만 내고 그냥 가버렸다면? 혹은 40년 전 아버지가 친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잊어버렸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모든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40년 전 아버지가 뿌린 간절함의 씨앗과 봉환 아저씨가 지켜낸 양심의 열매가 만나 맺어진 필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한울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원은 정직과 신의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는 것, 친구와의 의리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두 분의 아버지께 배운 최고의 경영 철학입니다. 맨 앞줄 귀빈석에 앉아 계시던 두 아버지가 서로를 마주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잊고 지낸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절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바뀐 가방 하나가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행운과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지우와 함께 삼겹살 파티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시는 소주도 한 잔 올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하시면 따끈따끈한 사연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동실동실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널 내 재미있는 다른 사연들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